첫 번째 이제 유학과 역사 인식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서부터 먼저 보자라는 거죠. 자, 전기, 중기, 후기, 고려, 말 이렇게 나눠놨는데 전기는 일단 그 육두품과 지방 호족 이들이 이제 건국 세력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다?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적인 사관이 등장을 할 때입니다. 건국 초지요. 그래서 이 고려의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왕조실록이라든가 칠대실록 물론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성종 때 가면서 문벌 귀족 되면서 이들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진취적이고 개혁적이지만 이들은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적인 유교 사관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그 서적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누가 인종이 직접 편찬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왕명으로 편찬을 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정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 삼국사기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죠. 유교적 합리주의,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전체의 사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전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 무신 세력 그리고 권문 세족 친원파가 집권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무슨 고려인의 자주성, 정통성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나는 그냥 원나라 사람이 될래. 완전히 엉망진창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편찬을 하게 돼요. 자,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때 일단 무신집권기 때 동명왕편입니다. 여러분 동명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주몽.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왕 하면 동명왕편 고구려지요. 고구려.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하나. 자, 그리고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있는데 고승, 옛날 스님들이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의 전기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원간섭기 때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삼국유사,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죠. 요 삼국유사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단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 계승 의식이 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작성을 하셨고 이렇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민족 시조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무조건 2개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단군으로부터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래서 고조선 계승의식. 자, 제왕운기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제왕운기는 2편으로 돼 있어요. 1편은 중국사로 돼 있고 2편은 한국사로 돼 있습니다. 자, 상권 하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중국사의 분량과 한국사의 분량을 똑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뒤처질 게 없다라는 자주적 자주적 사관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구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 동명왕편 고구려고 나머지는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고려 말에는 어떻게 가요? 신진 4대부. 그렇죠. 그래서 4대적인 유교 사상, 성리학적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죠. 서술 방법 보면 기전체가 뭐냐, 편년체가 뭐냐라는데 말 그대로 편년체는 연도별로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편년체입니다. 연도를 중심으로 편찬했죠. 그래서 고려사, 전력,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요. 실록은 연도별로 이렇게 편찬돼 있잖아. 그렇죠? 자, 기전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책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1편, 2편 이렇게 해서 색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본기편, 여기는 열전편. 그래서 본기, 열전, 세가, 지 이렇게 해서 편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본기, 그리고 열전, 이름하여 기전체입니다. 본기편에는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해놨고 2편에 있는 열전편에는 위인들, 그러니까 뭐 을지문덕, 강감찬 여기에다 이제 서술을 해놓은 거지요. 요것이 기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전체, 인물 중심, 편년체, 연도별로 편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적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국사기 대표적이죠. 그래서 고려사 전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고려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려시대 같은데 이제 조선시대예요.
기사 본말체 강목체가 있는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는 기전체로 편찬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기사 본말체 강목체 뭐 다 공부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전체와 편년체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유학에서 보시면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전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주적 사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태조 때 육도품 유학자들이 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최연희, 최지몽 이 학자들이 뭐 했느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등장을 하면 아 고려 전기구나 요 정도. 그리고 육두품 유학자 육두품 출신이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광종은 말할 것도 없죠. 과거제 실시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장려를 했던 왕이었고 그렇죠. 성종 유교 정치였잖아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를 했고 이것을 채택해서 유교 정치로 갔으니 대학교를 설립을 했겠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기는 보수적 사관이지요. 자, 일단 김부식 먼저 볼게요. 김부식 많이 나왔어요. 벌써 2번 나왔죠. 시험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인종 때 왕명으로 편찬을 했고요. 합리적인 유교 사관으로 서술돼 있죠. 삼국사기 됐습니다. 자, 최충이 등장을 하는데요. 최충은 이제 문종 때예요. 문종 때 사학이 발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 자체가 공교육 중심이었어요. 물론 최충도 여기에 관리,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충은 문종 때, 저 이제 그냥 일 그만하고 은퇴를 할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종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최충을 보냈더니 최충이 나가서 학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만드는데 이게 9개 단과학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구제학당이에요. 근데 이 구제학당에서 시험 문제를 최충이 찍어줬는데 이 찍어준 게 100% 적중.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최충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충의 구제학당이 학원 이름이에요. 최충의 구제학당에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학이 발전을 해요. 뭐 하려고 이거 대학교 가지고 공부를 하냐 이거죠. 최충 밑에서 공부하면 최충이 찍어줘. 쪽집게 과외를 한단 말이지. 찍어주고 시험 보면 다 맞아요. 합격. 그렇죠? 그리고 시험 필기시험 학교였으니까 이제 면접시험 봐야 되잖아. 면접시험 딱 갔는데 대부분 누구예요? 직원거가 누구냐면 면접관이에요. 면접관. 자, 면접관들이 누구냐면 다 최충의 제자야. 그러니까 면접관 또 어디서 공부했어? 저 구제학당에서 공부했는데요. 라는 거죠. 최충의 호가 문헌공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문헌공.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문헌공도라고 불렀는데 구제학당에서 공부한 무리들을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문헌공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야. 우리 스승님 제자구나. 그래서 문종 때 오히려 공교육이 위축되고 사교육이 번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는 사람이 공립대학교는 사람이 없고 이 구제학당은 바글바글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문종 때. 그래서 이걸 좋은 표현으로 쓰자면 문종 때 사학이 발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튼 최충의 구제학당. 그래서 최충은 해동공자라는 칭송을 받았고요. 이것은 모르셔도 돼요. 됐습니다. 자, 후기에 무신정변 때문에 무신정변으로 일어났는데 자, 무신들 공부했어요? 그럼 공부한 사람들 뭐 숙문천무 때문에 무신들이 이 난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죠. 그렇죠? 문을 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하는 거 우습지도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원간섭기 이후에 이 권문세족이 득세할 때 신진 4대부들이 새로운 세력들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권문세족을 공격하게 되죠. 이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봐보자. 교육의 본격적인 내용을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태조 때 여러 군데 학교를 많이 설립합니다. 학교도 설립했을 뿐더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면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장학재단, 학비도 지원해 주겠다. 학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여기 하나 빠졌는데 또 광종이 있잖아요. 광종도 역시 과거 시험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교육을 발전을 시켰겠죠. 자, 성종 때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국자감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고 이 국자감은 신분별로 입학을 시켰어요. 자, 학부가 2개가 있습니다.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는데 기술학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관을
그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팔품이하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기술학 공부를 했었고요. 자, 유학부는 왠지 유학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같잖아. 문과. 그렇죠? 그래서 고급 관료들. 그래서 신분별로 국제학,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품, 5품, 7품 이상의 자제들이 여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제학, 태학 이거 몇 품이냐 이걸 공부할 것이냐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된다? 신분별로 입학이 되었던 곳이 국자감이구나. 고려의 대학교는 신분별로 입학을 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자, 문종 때 이제 드디어 나오죠. 관학이 위축됩니다. 사학이 발달을 해요. 이 사학의 발달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충입니다. 그래서 최충이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사학이 발전하게 되고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문헌공도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종 밑에서 이제 그 일을 봤던 여러 학자적 관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최충이 이걸 만들었어? 나도 나가야지. 왕에게 얘기하죠. 저도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시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최충 옆에 가가지고 학원을 다 만들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12공도입니다.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11명들 그러니까 이 12명의 과거 합격자들이 학원을 만든 것이에요. 12개의 학원을 만든 것이요. 그걸 가지고 12공도. 그러니까 당시에 문종 때는 관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학원이 12개예요. 그것도 이름난 학원 원장들이 이름난 강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지요. 공교육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교육을 진흥시킵니다. 그렇죠? 공교육. 자, 우리 공교육을 발전을 시킬 거니까 니들 와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 이것이 관학진흥정책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숙종 때는 서적포라는 출판소, 국정출판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걸 찍어내는 거죠. 자, 예종 때 국학칠제를 만듭니다. 구제학당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걸 모방해보자. 그래서 학원을 모방한 학교가 만들어지죠. 그것이 국학칠제예요. 요거는 이 국자감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국학칠제. 우리들 7개의 단과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학교로 와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돈까지 줄게. 양연고를 만들어가지고 장학재단,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래도 안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각, 보문각 이런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물심양면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안 와요. 자, 그래서 인종 때 또 한 번 바꿔요. 국학칠제를 병사육학으로 바꿨죠. 6개로 바꿨는데도 안 됩니다. 그렇죠? 향교도 만들고. 자, 충렬왕 때 국학을 이제 더 이상 국학이란 이름 자체가 구시대의 선물 같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성균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성균관은 고려 말 충렬왕 때 등장을 하는 게 성균관이고 이 성균관은 조선의 국립대학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자사당인 문묘도 만드는데 요건 이제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시간에 이걸 외우세요. 서막전이라는 장학재단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충렬왕 하면 그냥 성균관 이 정도만 보시고 요거 출제된 거 제가 2번인가 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도 선택지로.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요걸 외우라라는 거죠. 공민왕 때 요 문구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유학,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라는 것은 선택지로 잘 나옵니다. 자, 성리학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발전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충렬왕 때 안향이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현이라는 분이 심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재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안향과 이재현. 왜? 이분들이 없었으면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현이 심화시켰고 이색이 또 공부를 했고요. 이 이색이라는 분의 제자로서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는 대단하신 분이죠. 동쪽의 이학의 조, 성리학의 할아버지다라는 얘기,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정몽주예요. 굉장히 정몽주는 학자적 관료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이 정도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국 공신이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성리학까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딱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예종일까요? 인종일까요? 왠지 보면 빨간색 많으니까 예종 같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인종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육학 인종은 꼭 외우셔라라는 거죠. 왜냐면 인종 때 했던 일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 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등장시키고 이런 걸 등장시키고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경사육학으로 정비했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에요. 인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등장을 하니까, 거 봐요. 다 문화편인데 정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불교와 기타 신앙입니다. 고려불교의 변화는 건국 맨 처음에 됐을 때 교종과 선종이 공존을 했다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신라 말에 분명히 건국 세력은 선종을 믿었습니다. 자, 분명히 교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고려를 건국을 했단 말이죠. 고려를 건국했는데 이때 당시에 선종을 믿었던 세력들이 누구겠어요? 건국 집권 세력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이들이 고려 태조 때부터 선종을 믿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집권자예요. 집권자인데 이 지배층의 특권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야. 성종 때 가면 이들이 어떻게 되죠? 성종 때 되면 보수적인 관리로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진취적이었던 개혁 세력들이 이 보수적 관리가 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이 고려 전기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집권 세력들이 자신의 특권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권화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예전에는 진취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집권 세력이고 집권의 정당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특권층이 우리가 선종을 믿으면 안 되고 교종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종을 버리고 이들이 교종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들은 건국 세력은 선종이 주도였지만 금방 교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호족과 유토품도 교종 세력으로 다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이 다시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선종인 나라로 세웠는데 교종이 융성을 다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선종에서 교종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종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집권층이 보수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종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고려 전기에 태조와 광종이 숭봉 정책을 하는데 보세요. 왕도 불교를 숭상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왕도 불교를 숭상하자 하면 선종을 믿겠어요? 교종을 믿어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을 강조하는 교종불교가 다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의천 볼까요? 의천, 교관겸수 뭐 이렇게 보세요. 교종 중심이에요.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신 전까지는 다 교종을 믿었어. 근데 무신들이 어떻게 했죠? 뭘로? 힘으로 이 사람들 싹 다 살생을 했단 말이야.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집권 세력들은 당시 교종을 믿고 있었어요. 이 교종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교종을 믿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선종을 믿는 거예요. 왜? 이유는 요겁니다. 자, 이 무신들이요. 교종을 믿었던 문신들을 싹 다 죽였는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 문신들 안정을 추구하고 말이지 자기들 배만 불리고 말이야 별거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정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리를 추구해야지 백성들 살기 힘들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으니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개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라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하려면 선종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종 따위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으니 우리는 선종을 믿는다라는 거죠. 선종이 교종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 이후에는 선종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권 세력들이 다 선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 정권 때는 선종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자들이 다 종교를 누굴 믿어요? 선종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선종 승려들 입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선종 승려들 이때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누구에 밀려서? 교종에 밀려서 지금 교종은 집권 세력인데 무신이 등장을 하면서 교종이 엉망이 됐고 이제 무신들이
누구? 선종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들은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이 무신들이 잘한 건 뭐예요?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면 스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회개할 수 속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스님들이 얘기하죠. 부처님은 사랑입니다.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단 요것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사람 죽여놓고 간단해요. 돈 막 재산 이렇게 갖고 불교에다 갖다 줍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부처님은 다 사량입니다. 용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교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썩어 빠집니다. 이제 스님들이 뭐 떵떵거리면서 다니고 백성들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때가 무신정권기요. 그러니까 이 선종 스님, 의식 있는 스님들이 등장을 하면서 불교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뒤로 하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불교는 불교 그 자체로 무로 태어나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쌍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우리 다시 깨끗한 불교로 거듭나자라는 것이 불교 통합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울 요새 해심 이분들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들어가면 좀 쉽습니다. 자, 볼게요. 불교 전기로 갑시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건국초에는 교종과 선종이 함께 이렇게 성행을 했지요. 자, 정책 태조 때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교니까, 국교가 불교니까. 자, 광종 승과도 시행했어요. 국사나 왕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스승이 될 정도의 큰 스님들을 국사라고 놓고 자, 왕이 배워야 될 분들, 스님들을 왕사라고 놨습니다. 국사 왕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만큼 불교를 떠받들었던 나라가 고려예요. 자, 사원의 토지, 땅까지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승려한테는 명예. 아니, 스님이 지금 불교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묵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역까지 가면 안 되죠. 면역. 그러니까 스님이 굉장히 처우가 좋았다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문종의 아들. 그럼 왕자란 말이죠. 왕자, 의천이에요. 일종의 교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천이 분명히 뭐죠? 왕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교종 스님일까요? 선종 스님일까요? 왕자니까 교종이겠지. 그러니까 교종을 앞세워서 교종을 통합하자. 먼저 교종을 통합하고 교종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교종부터 통합 하나의 교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종을 교종 아래로 흡수하려고 했었던 게 의천입니다. 그래서 교자가 앞에 나오는 거야. 교관겸수잖아요. 그렇죠? 교자가 앞에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것이 의천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죠. 교종 먼저 통합해야지요. 교종 먼저 통합하기 위해서 흥왕사라는 절을 만들고 화엄종 중심으로 싹 다 뭉쳐라. 이제 교종은 딱 화엄종 하나로 싹 다 뭉치자 하는 움직임, 교종 통합. 그리고 나서 교종을 통합했습니다. 이제 선종을 통합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절, 국청사를 만들어 놓고 정태종을 만들었으니 이게 싹 다 모여라. 일종의 교관겸수입니다.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교장 도감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때 뭐냐면 속장경을 조판합니다. 송나라, 요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거 뭐 그 불경 불경서 있죠? 불경서를 싹 다 수집을 해가지고 주석서를 모아서 좋은 내용, 공통된 내용을 싹 다 추려서 이것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흥왕사에다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간행했던 교장입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속장경이라고 많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속장경은 속편 뭐 이런 얘기잖아.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말로 교장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시험 문제는 속장경으로 더 잘 나옵니다. 이거 바꿔야지. 그렇죠? 일본식 표현이 속장경이고 우리식 표현은 교장입니다. 그래서 교관겸수, 교장 꼭 좀 외우셔야 되고 의천. 그렇죠? 의천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의천이 거의 다 지금 보면 자, 교황이잖아. 교황. 그렇죠? 봐보세요. 의천이 이 스님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러면 왕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그래보니 끝나는 거야. 불교 모든 게 정책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천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싹 다 통합. 그러니까 의천이 딱 했을 때 이제 교감겸수다. 이제 통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거의 통합이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천이 타계한 이후에 다시 교단이 분열돼요. 뭐야 가만히 있어봐. 정신 차려보니까 뭐야 우리가 왜 교종하고 통합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선종이야. 틀려.
분열되고. 아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뭘 통합이야? 필요 없어. 분열. 싹 다 분열되는 한계점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고.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 그래서 관도 배우지 않고 경도 배울 수만 있고 안 된다. 그래서 관도 배워야 되고 경도 같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의천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후기로 가면 이제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죠. 무신들이 교정 세력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상적인 배경을 선종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합당화, 우리가 이렇게 변란을 일으킨 합당화를 하기 위해서 선종을 등에 업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개혁 스님들이 등장을 했죠. 진울. 자, 승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타락한 불교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걸 아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승려라는 건 뭐냐면 불경 경전을 읽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바뀌었어요? 교리를 중시하는 건 교정이잖아. 이게 지금 선종승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수행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행. 첫 번째가 선수행이다. 그래서 그 선종 통합운동이잖아요. 선종 수행부터 하고 글을 읽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노동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진울의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울하면 반드시 나와야죠.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포용하려고 했었죠. 선종이 우선이고 교종은 내 밑에 들어와라는 거죠. 이 모든 분들이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선종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래서 선교일치라는 표현을 쓰죠. 선이 앞에 나오잖아요. 선종 중심이니까. 자, 그리고 도노점수입니다. 도노점수는 뭐냐면 내가 곧 부처다라는 거죠.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고 계속 꾸준한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도노점수입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는 진울 꼭 외우세요. 자, 요새 스님은 백년사에서 강진 만덕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를 했으니 그것이 백년결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백년결사. 법화신앙인데 이 법화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것을 판단을 하고 진정한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화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새 하면 법화신앙, 백년결사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해심대사. 자, 해심하면 결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울의 제자예요. 수선사의 2대 교주인데 해심은 어떤 결사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단지 뭘 물어보냐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유교, 불교를 하나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지만 유교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교 입장에서 유교를 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해심대사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시에 해심이 활동하고 있었을 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리학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자, 지금 이 개혁 승려들이 누굴 싫어하겠어요? 지금 집권 세력, 무신이라든가 그 친원파 이런 세력들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을 싫어하는 새로운 신진, 학자적 관료가 등장을 했으니 그게 누구예요? 신진 사대부. 이들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갖고 출발합니까? 성리학.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개혁을 하려면 이런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생겨야죠. 그래서 유불일치설인 거예요. 그래서 해심대사가 할 때는 고려 후기로 접어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불일치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고 조계종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새는 백년결사고 법화신앙,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것. 자, 해심대사는 결사운동이죠. 어떤 걸 강조했다? 유불일치설. 그래서 성리학을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원간섭기 이후에는요. 친원파. 자, 이때 무슨 개혁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개혁이 되겠습니까? 원나라가 간섭하는데 그에 따라서 승려도 다시 타락하게 되고 불교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이후는 오히려 승려들이 고리돼 놓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암적인 존재, 이 불교 이것을 신진사대부가 때려 부시자. 불교라는 거 아예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도교로 봅시다.
이제 불교는 됐고요. 도교, 불로장생, 현세구복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됐고. 자, 초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내는 거죠. 별을 보고 죄를 지내는 거 초제. 그리고 팔관에도 도교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풍수지리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 한번 볼게요. 목판과 금속 활판, 일단 인쇄를 보자라는 거죠. 자, 초판이죠. 초조대장경, 속판이에요. 그리고 재판입니다. 초, 속, 재지요. 그렇죠? 초조대장경은 현종때예요. 현종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현종때 외우셔야 되고 거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찍었고요. 자, 속장경, 의천이지요. 의천이 고려, 성요, 일본 주석서를 수집 가능해서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찍어낸 것이 교장, 목판 인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조대장경인데 이것은 8만 장이 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몽골 침입 때 고종 때 누가 최우 정권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 8만 대장경이죠. 강화도에서 조판합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 최우 정권에서 불심으로 몽골을 막아내자라는 의미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세계 기록 유산 모르시는 분 없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그 합천 해인사라에다가 보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활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금속활자에 대해서는 이 직지심체 요절, 요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받긴 하는데 우리의 기록, 우리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직지심체 요절 이전에 상정곰금 예문이라는 금속활자를 펴낸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동국 이상국집이죠. 이규보가 편찬한 동국 이상국집에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활판 인쇄를 만들었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인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인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구텐베르그의 그 활판 인쇄 있잖아요. 그거보다 100년이 더 앞선 시기에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화상 스님이 본명은 이제 경안이고 스님이 금속 활자로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19세기 말에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지네 집으로 싹 다 가져가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지가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 야 국고를 환수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병인양요와 관련돼서 이때 왜냐면 이게 프랑스잖아요. 병인양요 공부 아직 안 하셨죠? 그때 가서 하실 건데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건데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은 병인양요 때 해가지고 외귀양각 도서를 약탈하잖아. 그때 이제 3번 해가지고 직지심체 요절 이때 약탈해갔다. 하면 헷갈리거든. 절대 관련 없습니다. 이건 프랑스 대리공사 프랑시라는 놈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지들 거라고 우기는 거지. 그렇죠? 자, 과학기술 계속 봅시다. 대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의학, 향약 구급방이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자주적 의학서적인데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산 약재 사용법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향약 구급방.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천문학 사천대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역법서는 원나라의 수시력을 가지고 빌려 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모르면 안 되는 건 원의 농상지표를 가지고 왔죠. 누가? 이암이 목화십도 이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최무선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진포전투에 활용을 했었고 자 선박 이렇게 있고 됐습니다. 글씨는 신품사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게 최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제지술 됐고 회화 예성강도 천산대렵도 이런 게 있고 불화 양류관음도 그리고 관음보삼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천산대렵도라고 해가지고 누가 그렸냐?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공민왕. 그래서 요것을 그린 사람 추정되는 작가의 뭐 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제 공민왕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수월관음도는 지금 요게 보면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겁니다. 비단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화 같은 것이 유행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불교 국가에서 유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 청자가 있죠.
일단 고려 천자는 순수한 천자, 비색이 나는 고려 천자가 유행을 합니다. 11세기에 발전을 했다가 이걸 더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기법을 만들어서 상감법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상감청자를 만드니 이것이 청자상감 문의매병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시험 4번 보면 3번 이상 출제되는 것이 이 상감청자예요. 그래서 12세기 중엽에 독창적 기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원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이 원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원간섭기 때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창적 웃기지 마 이런 시간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 상감청자의 이 기법이 쇠퇴해지고요. 게다가 이 북방에서 원나라에서 이 청자는 그렇게 니들처럼 무식하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크게 가마를 만들어 놓고 막 집어넣어. 한 수십 개 막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해. 나머지 터지고 안 터진 거 딱 살리면 야 이거 하나 만들 시간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라는 이 그 북방 가마 기법 있죠. 가마 기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마 기법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만들겠어요? 여러 개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상감청자입니다. 자, 금속공예 은입사 기술은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홈을 이렇게 파놓고 여기에다 은을 입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마에다가 넣고 가마태에 넣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은이 박혀 있는 이런 청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은입사 기술이에요.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건축인데요. 꼭 나오지요. 건축물 이런 사진들은 꼭 나옵니다. 주진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붕이 있잖아요. 이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달려 있는 지붕 아래 요게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 이 공포가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세요. 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죠? 요것을 주진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물이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다포 양식은 뭐냐면 이 기둥 사이사이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기둥 위에 하나만 있죠. 그리고 이게 배 흘림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둥 위에만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붕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붕 무게가 크니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커져요, 건물이. 왜 이렇게 커집니까? 이게 불교 건축물이잖아. 불교에 돈이 많으니까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이 폐단에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나라가 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는 우리 건물, 우리 문화는 죄다 커져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다포 양식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불사 응진전.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진전.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또 하나, 이 부석사라는 거 있죠. 부석사는 통일신라에 만드는 거예요. 통일신라에 만든 건데 의상 스님이 만든 건데 무량수전은 고려에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탑을 한번 볼까요? 석탑. 석탑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석탑이 여기 안 나왔는데 이제 신라 때, 신라 중대에는 몇 층 탑이었죠? 3층 탑이었어요. 그렇죠? 3층 고려로 갑니다. 고려에 가면 신라보다는 좀 좋은 나라니까 조금 크게 져야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5층 탑으로 시작하는 것이 고려탑이에요. 자, 고려 중기 중후반으로 가면 월정사 팔각 9층 탑이 나옵니다. 월정사 팔각 9층 탑.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탑이 나오는데 그것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보세요. 자, 5층 석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렇게. 그런데 월정사 팔각 9층 탑인데 평창에 오대산이 있어요. 오대산에 월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2018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2018. 그래서 2017년, 2018년 요것이 나온 다음에 평창 올림픽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5층 탑에서 이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해요. 불교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끝판왕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것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간섭기 이후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뭐냐까지 나와요. 자, 충무광 때 만들어지죠. 충땡왕이잖아. 원나라 간섭기 때 만들어지고요. 1907년에 일본 애들이 이걸 훔쳐간다니까. 대단한 놈들이 이거 어떻게 퍼갔을까?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거 우리나라 건데 돌려주시오 하니까 얘들이 걸렸네.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갖고 와요. 그런데 이 무식한 놈들이 말이죠. 이 일본 놈들이 무식한 놈들이잖아요. 그냥 갔다가 어디다 박아놨냐면 경복궁 앞에다. 경복궁은 조선의 본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고려탑인데 뭐 고려와 조선의 조합이야. 뭐야 이게 경복궁 앞에다 이런.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래도 안 되겠다. 지금은 진짜 보존을 해야겠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고려시대의 승탑이 나오면 그냥 고려시대를 푸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선종과 관련돼서 고달사지 승탑, 법청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승탑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 홍법구사, 실상탑, 그리고 지광국사, 현묘탑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것이냐? 외울 필요도 없고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뭘 풀어라? 고려를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고려, 시대를 풀어라 라는 얘기죠. 불상이에요. 불상입니다. 대체로 조형미는 부족하죠. 그리고 거대 불상이에요. 왜요? 힘들거든. 거대 불상은 어떤 미륵 신앙이잖아요. 지금 현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미래 부처님 우리를 살려줘 구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거대 불상, 미륵 신앙을 많이 믿었고 이거에 대해서 거대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봅시다. 일단은 초창기에는 원래 이게 예전에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제 하남의 하사창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남의 하사창동 철조 열의 좌상 철불입니다. 철로 된 불 커요. 자, 부석사. 부석사는 언제 만든 거예요? 부석사는 분명히 통일신라 의상이 만들었는데 부석사 안에 무량수전이 있었죠.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이 모셔 계시는데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입니다. 분명히 이건 언제요? 고려시대 불상이죠. 그런데 뭐하고 비슷해요? 어떤 불상하고 비슷하죠? 통일신라 때 석굴암하고 비슷하죠. 아주 아름답고 조형미가 넘치잖아.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조형미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석사는 신라 거니까. 그러니까 신라 양식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불상이다라는 거죠.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사, 안동, 파주, 용미리 이것은 미륵 신앙의 영향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큰 거대 불상을 만들었어. 왜? 미륵 부처님이 커야죠. 그러니까 미륵 신앙. 그래서 이것을 미륵 신앙 못생긴 그냥 부처님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향토미, 지방미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보세요. 안동 이천동 석불이요. 머리만 엄청 크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파주 용미리 이불 입상이에요. 두 분의 부처님이 서 있는 건데 지금 뭐처럼 보여요? 절벽. 절벽에다가 머리를 앉혀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크게 그린 것이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편을 다 끝냈어요. 다음 시간 조선에서 뵙겠습니다.